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가 경력 채용 공모 전에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지난 2021년 9월 초에 가족 모임을 통해 자녀 A씨에게 서울시 선관위 경력 채용 가능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의원 측은 A씨가 다른 지원자보다 2주 이상 먼저 채용 사실을 인지했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도 미리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신상임위원이 서울시 선관위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에게 면접을 받았고 면접 점수 공동 2등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노태학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오늘 오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빈자리를 메울 후임 후보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전원회의를 열고 후임 사무차장 임명안 의결과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 여야는 적절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거론하며 특보를 사퇴하라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문회 절차가 있으니 지켜보자면서 중립성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더글로리 현실판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명이 되거나 할 때 제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중립성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특보라는 것이 언론이나 이런 분야의 그 분야의 특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그런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강원도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원도가 국가안보 환경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들도 불이익을 감내해 왔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걸림돌을 제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이모빌리티와 수소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상품 수지는 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지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3월 2억 7천만 달러 턱걸이 흑자를 낸 지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경상수지가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수지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한 여행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도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4월 경상수지는 나름 선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나타냈고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4월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는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본격적으로 회복해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 부문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의 위축 흐름이 지속되고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비해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을 성장률 하향 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경연의 이 같은 전망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를 제외한 기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월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4월보다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억 원 감소했는데 4월에 5천억 원이 준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지속하고 전세자금 대출 둔화세가 약화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얇은 두께로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슈퍼 콘크리트, 그리고 짠 해수를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관련 기술로 분류되는데 선진국보다 5년 이상 앞선 초격차 기술로 평가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 사이 한강 남북을 잇는 33번째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판이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다리보다 얇아 보이는데 두께가 3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중을 일반 다리보다 더 견디고 수명도 최대 200년에 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슈퍼 콘크리트 소재를 이용해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하느냐가 결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강도는 일반인 콘크리트의 4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환경을 다루는 건설 기술 분야에서 개발된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파란색으로 염색된 물이 분리막 장치를 통과하자 맑은색 물로 바뀝니다. 기존에 개발됐던 압력을 활용한 기술과 달리 바닷물에 열을 가해 그 안의 물을 수증기로 바꾼 뒤 분리막을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순도가 높은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두 기술 모두 건설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보다 최소 5년 이상 앞선 이른바 초격차 기술입니다.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오려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출범한 지 40여 년 이상 된 우리나라 출연연구소의 체질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연구에 도전하고 이 가운데 성공 사례를 발전시켜 선도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나라 국가의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도 출연연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 신종 전염병에 대응하는 신기술, 우주 거주지 건설 등에도 새로운 초격차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0여 명이 다친 분당선 순회역 사고 현장에서 다음 주 관계기관들의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철도사법경찰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13일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이들 기관은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설비를 감식하고 안전점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검사와 유지보수 업체가 진행한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로 100명이 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상습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SNS로 초중 고교 학생들에게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해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있는 카호우카 댐 지난 6일 붕괴가 됐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APTN과 로이터 등이 공개한 카호우카 댐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넘치는 물, 댐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거대한 물줄기가 살아가는 가족과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공동체로 통째로 덮쳐버렸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을 여러 곳이 침수 피해를 봤는데 지붕만 드러내고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의 상징이었던 대관람차도 앞서 보신 것처럼 멈춰 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이 댐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내부에서 댐을 폭파했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댐 구조물에서 미사일 투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주 남부 지역으로 진입한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를 전투 끝에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1시 반 병력 1,500명과 장갑차 150대를 동원해서 진입을 했으나 막대한 손실을 보고서 공격을 중지한 채 후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지 탈환을 위한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반격을 시작하더라도 공식 선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동부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남하하면서 미국 뉴욕에 이어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최악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에 산불 연기가 덮치면서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보라색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DC 시장실은 당분간 대기질 악화가 이어질 걸로 보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KN95 등급의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꼭 나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라며 도로 포장과 쓰레기 수거 등 필수적이지 않은 공공 서비스를 적어도 하루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쉬웠죠. U20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한 골차로 졌습니다. 네, 2회 연속 결승 진출은 아쉽게 좌절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이탈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슈팅수 7개 대 19개,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3개와 9개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리 축구를 펼쳐온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 역시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이탈리아와 대등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반 14분 이탈리아의 골잡이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3분 베주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이승원이 침착하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승원은 이번 대회 2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4년 전 이강인이 기록한 공격 포인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41분 위험 지역에서 내준 프리킥을 이탈리아의 파푼디가 절묘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주저앉으며 거침없는 질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앞서 열린 4강전에서는 우루과이가 이스라엘을 1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월요일 새벽 3, 4위전에서 이스라엘과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요즘 국내 여자 골프에서요 가장 핫한 화제의 선수가 있습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호쾌한 장타가 매력적인 슈퍼루키
방신실 선수입니다. 네, 방신실 선수가 YTN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장타 비결을 전해왔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쾌한 드라이버 샷. 3번 우드로 동반자의 드라이버 샷보다 더 멀리 보내는 장타신인 방신실. 5번째 국내 대회 출전 만에 생애 첫 승을 올렸고 톱10도 3번이나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괴력의 슈퍼루키가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치는 비결 3가지를 털어놨습니다. 하나, 백스윙 탑에서 0.5초 쉬고 내려와 주세요. 그네를 탈 때 최고점의 느낌과 흡사하지만 의도적으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나, 제자리에서 골반을 살짝 눌러주세요. 체중 이동 시 충분히 무게중심을 낮추고 하나, 골반이 눌러진 상태에서 자신 있게 뿌려주세요. 타겟 방향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피니시로 마무리합니다. 동계훈련에서 비거리를 20m 이상 함께 늘린 코치는 방신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합니다.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드라이버 떨어진 자리 벙커들이 있는데 걔는 그 벙커를 넘어가서 이제 오히려 페어웨이를 지키는 확률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 가서도 크게 잘 통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자 골프의 새로운 아이콘 방신실은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은 주말 골퍼들에게 무엇보다 자신감을 주문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으시면 힘을 빼시고 좀 세게 자신 있게 티샷을 하신다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점수보다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유정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택시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택시기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와는 달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밥을 잘 먹고 또 잠도 잘 자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정의 심리 상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정유정 사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또래를 살해하고 또 신체를 유기하고 사체를 유기하고요. 정말 자, 이 정유정 관련 저희가 영상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정유정 저의 영상으로 네, CCTV 화면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건을 재구성을 했는데 보면요, 지금 정유정 검부의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 택시기사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택시기사분은 심각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택시 기사분뿐만 아니라 뭐 아무래도 이렇게 끔찍한 현장과 연관된 내용을 직접 체험을 하면 누구라도 사실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사실 택시 기사분은 뭐 이미 정유정이 검거됐으니까 사건과의 연관성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시 안에 그 새벽 시간대에 있었던 모든 그 현장에 대한 기억이 PTSD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감아도 뭐 이렇게 가방에서 뭐 혈액이 줄줄 흐르는 이런 이제 바닥이 흥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들이 아마 연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서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님은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 반대로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심리 상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 이미 뭐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파일러들에 의해서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만일 이제 사이코패스가 진짜 맞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희노애락이 일반인들과 달라요. 공포나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치장에 있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범죄자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만약에 불안을 못 느끼면은 그러면 사실 유치장이라고 특별할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고 먹고 다 해결되니까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사람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그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이코패스가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공감,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가 일반인들 같지 않고 정서가 이제 부재한 거죠, 감정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고개 숙이고 네.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말이 자주 바뀝니다. 뭐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패솔로지컬 라잉 이런 게 있는데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잘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냥 말을 막 꾸며낸다는 거예요. 지금 정유정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수사 단계에서 이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술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이제 거짓말이었음이 뭐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거짓말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혈흔에 대해서도 하혈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만약에 물증이나 증언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판별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해도 자백이라고 그대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초기 단계에서 했던 말 중에 지금 뭐 그대로 들어맞는 게 그 사람을 이제 살해했다는 거 말고는 지금 나머지 부분 다 거의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범행 동기에 대하여서도 지금 주장은 이제 사람이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가 지금 진실인지 여부는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치가 됐으니까 대검에서 검찰에서 지금 이제 대검에 보면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또 가서 경찰에서 했었던 것보다도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야 정말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준비를 해서 지금 실행에 옮긴 건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보니까 과거에도 이 흉악범들 많았습니다. 흉악범들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유영철이 한 38점, 조두순 29점, 이영학 25점 이렇게 나왔는데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25점이 넘으면 명확하게 이제 사이코패스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뭐 일종의 컷오프 스코어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기서 약간 틀린 게 있는데 강호순의 경우에는 31점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들 중에 강호순보다 지금 정유정이 오히려 뭐 지금 점수가 더 높다. 이건 약간 오보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긴 하나 어쨌든 상당히 높은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자백이나 이제 정유정의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은 진실이 아닌 게 아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를 보강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재판 단계에 가면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재범 가능성을 예견을 해서 전자발찌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어떤 심성에 대한 분석은 검찰에서도 이루어질 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사조사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사이코패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앞서 봤었던 뭐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 이 세 유형과 또 지금 정유정은 다른 유형, 새로운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유형을 나누는 건 사실은 학계에서는 공인된 결과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이코패스들 중에서도 사이코패식한 반사회적인 어떤
사고 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 지금 정유정은 그것 외에 추가적인 특성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자 정유정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진술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네. 정유정의 이제 사춘기 때 중고생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심리 분석을 하는 팀은 네. 정유정이 왜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졌는지 이 비사회적인 특징이 정유정의 또 다른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함께 이제 시사하는 증세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정신 감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됐잖아요. 저희는 신상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증명사진이고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처럼 머그샷 해서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잡혀서 찍은 사진. 네. 그걸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뭐 공개할 거면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저 사진은 포토샵으로 지금 변형한 얼굴로 보이고요. 예. 저게 실제 얼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신상을 공개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아름다운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암수 범죄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혹시라도 있었으면은 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나중에 출소했을 때 예. 지금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 재범 그렇죠. 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건데 예. 문제는 그런 이제 전제를 보면 정확한 얼굴이어야지 네.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특강법상의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서너 개가 지금 법안이 올라가서 지금 시행세 측에서 지금 어떤 얼굴을 공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머그샷 공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입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들 바로바로 공개하죠. 네, 영미권 국가에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범죄의 경우에는 머그샷을 그냥 공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다음 소식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가해자가요. 저 부산 돌려치기 사건 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네. 예, 주거침입죄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사건이다. 정말 천만다행하게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 예, 예. 물론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며칠을 있다가 그러니까요. 겨우 의식을 차려서 지금 뭐 신경계가 일부 뭐 그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신상이 뭐 제3자에 의해서 뭐 유튜버에 의해 가지고 공개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의 과거력이 이제 다 공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전과 18범에다가 아. 지금 성범죄 전력도 심지어 있는 데다가 예. 거의 그 전력이 폭행과 연관된 그런 전력들이고 대인 피해를 내는 전력이고 이 사람이 결국엔 출소를 언제 했느냐. 지금 저 돌려치기 사건이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네. 3월 3일 날 출소를 해가지고 3개월도 되기 전에 저 부산 오피스텔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3월 3일 날 출소를 하자마자 9일 만에 어떤 또 다른 피해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에 그 집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저 5월달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는 와중에 저 지금 먼저 있었던 3월달 사건으로 지금 1심 선고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주거 침입으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과거력도 비슷비슷한 과거력에다가 출소를 하고 기껏해야 9일 만에 지금 또 다른 여성 뭐 지금 그 돌려차기 피해자 말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 피해자는 강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소를 하면 사냥터인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뭐 반성이나 죄의식 같은 거 없고요. 지금 심지어는 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니까 출소해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협박을. 이제 구치소 안에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될 뻔한 피해자가 2개월 전에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 이 사건은 애당초에 수사가 성범죄 전제로 수사가 안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들이 발생을 하고 신상을 공개하려면 지금 이런 사건의 그 범인을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사건이요. 저 사건은 지금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강간 미수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1심에서는 지금 성범죄 수사를 안 해서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성범죄가 지금 DNA가 발견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추가로 이제 그 5가지를 5가지를 보내가지고 DNA를 다 싹 확인을 해봐라 했더니 4곳에서 DNA가 발견돼서 강간 혐의가 추가되는 겁니까?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살인 미수로다가 12년형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3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제 20년의 전자 감독과 보호 관찰이 추가되도록 보안 처분도 함께 병과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피해자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요? 또 보복하고 복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피해자분이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듣고서 더 풀어가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제 상세의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또 나가서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뭐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앞서 사냥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피해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너무나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하게도 법무부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피해자분은 이미 이름도 바꿨고 주소도 다 바꾸고 이런 상태로 지금 피신 중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여성의 개인정보와 주소지를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복을 부산구치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 법무부에서 이분을 이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구로 일단은 이 가해자를 범인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수용 시설을 멀리 떨어져 놈으로 해가지고 피해자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확보를 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돼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이게 또 불법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이제 재판이 다 끝나야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야 신상이 등록되고요.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 수사에서 일단 특강법상에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 제도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뭔가 전반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정유정은 봅니다. 지금 뭐 재판도 받기 전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항소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렇군요. 교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 나오잖아요. 형량 어떻게 예상하세요? 구형한 대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35년이라는 게 지금 저 행위에 비해서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의식도 한참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폭행은 이미 입증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초등 단계에서 하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대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뭐 논쟁의 여지 없이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5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지금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피해자 보호 또 이 신상 공개 문제는 정말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네. 빨리 서둘러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오셨는데 네. 지난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사건이라서 제가 많은 정보가 이제 오픈되지 않았는데도 네, 가지고 네. 선택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아 인신 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영아 인신 매매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산모가 지금 마치 본인이 아이를 낳은 척하고서는 산부인과를 가가지고서는 아이를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산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아이 낳은 엄마랑 얼굴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검거됐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그 전에도 4번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입증이 됐고요. 4번이라 하면 4번의 출산모가 산모가 있을 것이고 예. 4번의 아이가 불법으로 입양된 가정 4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알선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알선업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했고 이 산모들은 어디서 모집을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전국을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네네. 사실은 이 엄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예. 많은 경우에 이제 랜덤 채팅 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장기간 동안 성매매에 노출이 돼 있다가 임신을 해서 결국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거래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대구에서만 발생했는지 예. 아니면 부산에서도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발생하는지 예. 그런 사실조차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코로나 3년 이후에 모든 범죄가 다 디지털 범죄화가 돼서 네. 마약도 던지기를 하고 예. 지금 이제는 아이들까지 출산해서 이렇게 던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신 매매와 연관된 방지법이 생기기는 했어요. 예. 엠번방 사건 이후로. 그러면은 그럼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제 불법으로 영아를 거래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함정 수사 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온라인의 포털의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입양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네. 지금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건 만남이 성매매의 키워드인 것처럼 예.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합법적인 하는 입양 절차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입양을 할 때 굉장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일단 엄마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입양 가정으로 입양을 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예. 또 아무 가정에서나 입양을 할 수가 없고 좋은 가정이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많은 이제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네. 출생지원금도 받고 양육수당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분양권을 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손쉽게 아이들을 빠른 시간 안에 구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지금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4명의 입양한 가정의 조건이 아니냐. 물론 뭐 그 4명의 가정이 건전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이제 영아 매매는 이거는 정말 유엔의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 현상이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건은요 산모 바꿔치기 사건이 아니라 아동 인신매매 사건으로 맞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지금 A하고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출산한 사람은 B고 네. A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브로커가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C라는 새로운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 네. 같이 공모했다고 봐야 제가 되는 볼 겁니까? 때는 다 공범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 처벌해야 되는 죄명도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왜 더군다나 중요한 건 왜 이분들이 합법적인 입양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을 입양을 못하는가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공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시작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뭐 가정 출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출산을 안 하고 그러면은 출생을 신고할 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2명의 어른만 있으면 인후 보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가 진짜 이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생 신고를 그 가정에다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술한 틈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을 이번 참에 수사를 해서 다 메꿔야 됩니다. 앞서 이제 함정수사 얘기하셨잖아요. 네, 함정수사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함정수사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거 함정수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건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이거 뵙게 돼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주 뭐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제가 우리 대사님을 처음 뵌 게 경기도 공관에서였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폭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말로 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1회 만나면 2회 만나면 3회, 4회 만나면 친구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몇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해서 태평양 자신이 그 집을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답실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政府関係省庁が最大限の協力を行った次第です。 한국 쪽의 시찰단 방문에 있어서는 도쿄 전력 관계자 및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 부처가 최대한의 협력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입니다. 頻繁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期待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민주당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그 만남 요청 받은 시점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대사관이 우리한테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회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은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저로 초청한 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누가 있어서 외교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장소와 관련해서는 대사 관저에서 그 만나는 것은 상당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친근한 우호관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외교가에서.
오늘은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어제보다 날이 더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강한 볕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덥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0.1도, 합천은 31.3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마치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 강원 산간과 영남 지방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우산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또다시 중부지방의 하늘빛이 흐려집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 북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휴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최고 60mm, 강원과 경북 북부, 전북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 19도, 대전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28도, 대전과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에서는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전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